안녕하세요. 늘 사연을 듣는 입장에서 쓰는 입장이 되니 은근히 떨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39세 여자고 3년 전 이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혼한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인데요. 제가 남편과 흔쾌히 이혼을 해줄 수 있었던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전 남편은 모든 게 완벽한 남자였어요. 솔직히 결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저를 굶어 죽이진 않겠다 싶어 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성격도 좋고 성실하기도 했고요. 사업을 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늘 바쁘고 귀가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신혼의 재미를 느끼며 살았는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자 부부로서 의리가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남자가 망해도 내가 먹여 살리고 싶다는 마음에 저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공장도 다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죠. 제 성향상 가만히 있는 걸 못 버텼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르고 유치원에 보내다 보니 어느덧 결혼 8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빠였어요.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항상 감사했습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가 그 어떤 부부보다도 견고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은 바람을 피우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우리 딸이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마침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아이랑 저랑 둘이 친정에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흔쾌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간 김에 일주일 내내 있다 오라면서요. 그렇게 딸과 함께 친정에 가던 중 제가 집에 핸드폰을 놓고 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과 함께 다시 집에 가서 핸드폰을 찾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제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어버버 하더라고요. 여보, 처가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둘이 왜 같이 들어와? 아니, 곧 있으면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성희 씨한테 부탁을 했지. 그런데 들키게 되었네. 성희라는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쭉 단짝이었고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서로에게 비밀이란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내 남편과 함께 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뭔가 낯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제 생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아내의 절친과 단둘이 집에 들어오다니요. 불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둘이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있었어? 만난 것도 몇 번 안 되잖아. 예전에 일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먼저 성희 씨한테 번호 물어봤어. 그런데 둘이 만날 정도로 친해졌다고? 당신이 생각해도 이 상황 이상하지 않아? 알아. 물론 이상한 거 알지. 하지만 여보, 진짜야. 당신한테 이벤트 한번 못해준 남편이라 이번에 제대로 만회하려고 성희 씨한테 부탁한 거야. 아무래도 당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잖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야, 오성희, 너 잠깐 나와봐. 저는 친구의 팔목을 잡고 아파트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어요. 세워놓고 대놓고 물어봤죠. 너 뭐야? 대체 뭐냐고? 왜 내 남편이랑 단둘이 있는데? 들었잖아. 네 생일 서프라이즈 준비한다고. 그런데 왜 손에 들린 게 하나도 없는데? 서프라이즈 준비하려면 뭐라도 들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남편한테 물어보든가. 너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알지? 만약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너 내 친구잖아. 너 네 남편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뭐라고? 말 그대로야. 성희는 그렇게 오묘한 말을 남기고는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서 있더라고요. 성희 씨가 뭐래?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지?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 지금 오해라고 했어? 당장 파티용품 꺼내놔봐. 그건 나중에 주문하려고 했지. 지금 당신 내가 봐왔던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 알지? 다르긴 난 똑같은데. 내가 친정간 사이 성에 데려와서 집에서 뒹굴려고 했어?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소율이 당신이 돌보고 있어.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얘기 좀 해. 얘기하면 당신은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을 거잖아. 저는 남편과 딸을 집에 놓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울고 말았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와 만나고 나서 저는 남편의 불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좀 된 것 같더라. 너한테 말해야 하나 했는데 괜히 내가 부부 사이 파탄내는 게 아닌가 싶고. 아무튼 나도 갈등이 심했어. 오성이 그 기집애가 원래 욕심이 많았잖아. 남의 거 탐내고 질투하고. 그런데 네 남편을 넘볼 줄은 누가 알았겠니? 어떻게 알았어? 둘이 만나는 거.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던데 유부남 만나고 있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던데 아무리 봐도 결혼식에서 봤던 네 남편 같은 거야. 따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네 남편이 맞대. 정신 나간 거지. 애가 나중에 철이 들려나 싶어서 내버려뒀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 마침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 나 어떡하면 좋아? 어쩌면 좋지? 그 마음을 내가 어찌 헤아리겠냐마는. 네 남편도 똑같은 놈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내 친구를 만나는 법이 어딨니? 그놈도 정신 나간 거지.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똥 밟았다 생각하고 이혼해야지. 그거 덮고 살 자신 있어? 소율이는, 우리 딸은 어떡해? 소율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지. 그런 아빠 밑에서 크는 거 보고 싶어? 자신 없어.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바보같이 속았으면 좋겠어. 그날 친구 앞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서 쩔쩔매고 있었고 결국 친정에 가지 못한 채 울면서 밤을 지새웠네요. 하지만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뻔뻔한 상간녀의 행동이었어요.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더니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네 남편이랑 합의를 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 하잖아. 나만 좋아한 거 아니야. 네 남편이 오히려 더 좋아했지.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니? 그럼 어떡해. 미안하다고 빌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그리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뻔뻔한 년. 그게 할 소리니? 너 같은 거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었어. 지훈아, 너 내 성격 잘 알잖아. 남한테 무릎 못 꿇는 거. 그러니까 네가 좀 봐주면 안 될까? 가만 안 둬. 내가 너 상간녀 소송할 거야. 그렇게 해서 네 기분이 풀릴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그리고 그런 걸로 우리 사이 갈라지지도 않으니까 어디 할 테면 해봐. 너 내 남편이랑 욕심낸 거지? 너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열등감 덩어리에 질투는 많아가지고 불쌍하다 정말. 그럼 너는 네 처지에 과분한 남자 만나서 뻐기고 다녔던 거 잊었어? 그렇게 누리고 싶었니? 남편 덕에 잘 사는 거 자랑해서 벌 받은 거야. 이 기집애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면 찾아올래?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바로 상간녀가 있는 카페에 달려가 머리채를 잡았고 한동안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카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는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뒤늦게 남편이 달려와 수습을 해서 다행히 금방 풀려났어요. 먼저 때린 것도 더 많이 때린 것도 저였지만 상간녀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 소송을 할 게 분명하니까 남편이 중재를 하더라고요. 소율이 생각해서 그만하라고. 진짜 깜빵 가고 싶냐고 다그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기에 거기서 관두었죠. 생각해보니 상간녀는 늘 저를 질투했어요. 제가 가진 건 항상 따라샀고 저를 이기기 위해 과외까지 붙여서 공부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제 남편을 건드리고 말았더라고요. 저만 혼자 바보가 된 기분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의 단 하나뿐인 친구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간녀로 변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한없이 좌절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와 저는 완전히 적이 되었고 저는 이혼을 하니 많이 하면서 수없이 고민하는 날을 보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날에는 다시 상간녀에게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고 상간녀는 보란듯이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파렴치한 년아,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남편 지키지 못한 네 탓이지. 네 엄마한테 말해줄까? 네가 상간녀라고? 맘대로 해. 말하든지 말든지. 위자료 줄 테니까 얼른 이혼이나 해. 아니, 절대 못해. 내가 너 행복한 꼴을 어떻게 보니? 너 정말 구질구질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애정도 없는 사람 몸뚱이만 붙잡고 살고 싶어? 나라면 너처럼 절대 안 살아. 너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 우리한테는 아이가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딸이 있다고. 부모의 의무라는 게 뭔지 너는 털끝만큼도 모르겠지. 네 닮은 딸? 너 닮아서 못생겨서 어쩌니? 둘째도 낳을 생각이라면 포기해. 똑같이 너 닮은 딸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 얼굴로 살면 얼마나 엄마 원망을 하려나? 차라리 내가 대리모 해줄까? 인물은 내가 너보다 빼어나게 낫지 않니?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을 들어 상간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 욕은 못 참겠더라고요. 지가 뭔데 남의 소중한 딸한테 못생겼니 어쩌니.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요? 네 수준이 밑바닥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렸을 때부터 그 반반한 얼굴 하나로 남자 꼬시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국 네가 지금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하니? 상간녀 타이틀밖에 더 있어? 내가 이혼해주지 않는 이상 넌 영원히 상간녀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남의 남자 뺏은 범죄자라고. 그래서 이혼을 못 해주시겠다? 당연하지. 넌 영원히 내가 씹다 뱉은 껌 씹은 년이 되는 거야. 독한 기집애.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 불륜 저지르는 년들 면상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너처럼 술집 여자처럼 생겼구나. 역시 남자들이 가볍게 볼만해. 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이 상간녀야. 내 남편 만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영원히 너는 내 아래야. 말은 그렇게 당당하게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과 헤어지면 저는 당장 딸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있길 해요, 돈이 있길 해요. 그저 제가 가진 거라고는 살림 실력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디서 뭘 하면서 돈을 벌어요. 제 외모를 까내리다가 지친 상간녀는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상간녀 말이 맞아요. 제 얼굴이 예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간녀에게 욕을 들을 정도로 형편없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편없으면 뭐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약점 잡힐 필요가 있나요? 제 외모를 보고 무시하는 상간녀가 잘못된 것이죠. 아무래도 그 얼굴 하나 믿고 제 남편에게 들이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 저에게 필빌 기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성희 씨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 내 말만 들어주면 안 될까? 걔 말로는 당신이랑 꽤 오래 만났다던데? 아니야. 그 여자 당신도 잘 알잖아. 허언증 있는 거. 나쁜 놈.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놈. 꼴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나 보지?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이번에 정신 바짝 차렸다고. 다시는 다른 여자랑 둘이 있지 않을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20년 지기 친구랑 불륜 저지른 걸 나더러 용서하라는 말이야? 그러게 진작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았어야지. 남자들 원래 한 번쯤은 다 그래. 죽자고 달려들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게 남자의 습성이라고. 내 주변 남자들 다 한 번씩 그랬다고 하더라.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야. 그렇게 다른 남자들 싸잡아서 정당한 척하고 싶니? 이 찌질하고 추악한 인간아.
너한테 기대한 날들이 너무 허무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네가 만나는 년이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아이 낳지 말래. 못생겨서. 지가 대리모를 해주겠대. 그게 인간이야? 어? 남의 딸 외모 운운하는 년이 사람이냐고. 남편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친구도 잃고 제 인생은 그때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없었고 살고 싶은 의지도 없었어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내쫓고 나니 이젠 대놓고 외박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식이었어요.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 둘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차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어요. 이혼을 해주는 순간 저는 분명히 무너질 테고 상감녀는 그런 저를 평생 곱씹으며 비웃겠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만약 제가 이혼을 해준다면 소율이는 분명 제가 키울 건데 요새 애 키우는데 돈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못 먹고 없이 사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가난이 제 딸아이한테도 이어진다면 너무 슬퍼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위자료를 보내주어봤자 겨우 푼돈일 텐데 게다가 그 상간녀 사이에서 애라도 생기면 우리 소율이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니 소율이 키우고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어떻게든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겠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그냥 이참에 갈라서고 저도 제 인생 찾아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채로 눈물바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의외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한 달 가까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저희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 행색이 초라한 웬 노숙자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저기 재수씨,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예전에 집들이도 오고 그랬는데. 혹시 광현씨?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노숙자는 남편의 친한 친구로 예전에 우리 집에 몇 번 놀러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급 양복에 비싼 시계까지 아주 삐까뻔쩍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누추하게 사람이 변하니 당연히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라고 하며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대뜸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겨우 눈물을 멈춘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창수한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저희 남편한테요? 재수씨 역시 모르셨군요. 제가 사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빚을 진 채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빚을 제가 갚을 처지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빚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마 창수한테로 제 빚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창수 그놈 얼굴 보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창수 성격상 저를 두들겨 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놈 앞에 설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재수씨한테 대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광현씨, 일단 일어나 보시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몰랐지만 남편이 그분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이분이 완전히 망해서 그 빚이 저희 남편에게 올 위기가 처해진 것이었어요. 남편의 바람을 알기 전이었으면 아주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좌절을 했겠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 떠난 지 오래라서 왠지 모르게 남편의 위기가 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재수씨, 제가 꼭 다시 재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그 정도 빚 넘어온다고 해서 저희 남편 안 죽어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광현씨도 힘내세요. 창수 그 녀석도 이리저리 빚져서 사업을 이어가는 바람에 형편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투자하라고 권한 사업도 줄줄이 부도날 지경이라 아마 그 자식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사실 남편이 바깥 일은 제게 일절 말 안 하는 스타일이라 혹시 조금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또 괜한 말을. 저 때문에 창숙 그놈 재수 씨한테 깨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 그렇게 야박한 여자 아니에요. 남편이 자존심이 세서 빚이나 그런 이야기는 제게 말하지 않거든요. 남편 바가지 긁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겨우겨우 조르니 현재 남편의 회사 사정에 대해서 전부 털어놓더라고요. 말을 마친 후 그분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흰 봉투를 꺼내시더니 저에게 대뜸 내밀더라고요. 싹싹 긁어모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염치 없이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았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창수한테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 봉투를 남긴 채 그분은 다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말하는 거 봐서 빚쟁이들 피하느라 어디로 잠적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큰 정보를 주고 가셨죠. 남편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요.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 빚이 몇십억은 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우리 남편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10년 가까이 한 입을 덮고 살면서 여자가 있었는지도, 그리고 이렇게 빚이 많았는지도 저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늘 바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회사가 잘 돼 일이 많은 줄 알았지. 이 많은 빚이 있을 줄은 몰랐죠.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은 빚이 재산이라고 하지만 안 그래도 매실이 없는 회사, 빚으로 돌려막기 해봤자 금방 망해버릴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남자에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내에게 이런 사정까지 한마디도 공유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더 괘씸했어요. 부부가 괜히 부부겠어요? 힘들 땐 같이 이겨내야 가족이고 부부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혼자서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고 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제 절친이랑 불륜까지 저질렀으니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이런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리나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상간녀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희가 친했을 때 자주 갔던 디저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니 감회가 참 새롭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며 회상에 젖어 있을 때쯤 상간녀가 자리에 앉더니 날카롭게 묻더라고요. 왜 만나자고 했어?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너 말이야, 날 친구로 생각하긴 했니? 그걸 왜 이제 와서 물어? 내 남편이 그렇게 좋니?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 가져, 그 사람. 어? 너 가지라고? 나 이제 질렸어. 너랑 그 사람 사이에서 바보짓 하는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오늘로써 끝내고 싶어서 널 부른 거야. 진짜 이혼하게? 대신 조건이 있어. 상간녀 소송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 돈이야 뭐 줄 수 있지. 네가 웬일이냐? 끝까지 그 사람 붙잡고 버틸 줄 알았더니. 부자 남자랑 잠깐 만난 걸로 만족해야지 뭐. 내 팔자에 그런 남자가 가당키나 하니? 갑자기 너 변한 것 같다? 정신 차린 거지 뭐. 너 우리 남편이랑 진짜 잘 어울려. 그러니까 잘 살아봐. 그 사람이 여자한테는 기똥차게 잘하잖아? 그건 잘 알지? 아무튼 이 말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절친한테 남편 보내는 모양새가 좀 웃기긴 하지만 어쩌겠니?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고마워. 너한테 상처 줬던 거 사실 너무 미안했어. 이제야 미안하니? 내가 원래 좀 이렇잖아. 표현도 못하고 자존심만 세가지고. 알면 됐어. 그러니까 잘 살아. 평생 고마워할게. 잘 살게. 바로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할게. 갑자기 사람이 변했는데도 상간녀는 꿈쩍도 안 하고 홀랑 속아버리더라고요. 저의 이혼을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 덥석 무는 거 있죠? 제 속내는 모르고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는 상간녀가 너무 우스웠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상간녀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곧바로 집에 오대요. 여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나 당신 놓아주는 거야. 더 행복하라고. 지금은 솔직해져도 돼.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애정도 없잖아. 한 달째 외박하는 거 보면. 내가 못난 놈이야. 당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잘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대신 나 부탁이 있어. 뭔데? 이혼 소송 안 할 테니까 위자료 좀 넉넉히 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 뭐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당신이 좀 도와줘. 그건 걱정 마.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소율이는 내가 키울 거야.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을 거고. 당연하지. 써도 돼? 양육비 밀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 내가 갚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매정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요새 배드 파더스라고 해서 양육비 안 주는 남자들 많잖아. 그래서 형식상이라도 받아놓고 싶어.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가 소송 없이 조용히 물러나준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저저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미안한 감정은 느꼈는지 제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을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줄 알았지만 상간녀까지 저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걔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한테 받아먹기만 했지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던 짠순이인데 순순히 제가 부른 위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 모은 자금이라면서 어차피 너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거니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기던지. 아무튼 화가 났지만 저는 돈만 받으면 장땡이니까 덥석 받았죠. 그리고 바로 깔끔하게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참 결혼이라는 게 부부 사이라는 게 뭔지 한낱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가볍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남편의 지인이 준 흰 봉투는 모른 척 제가 가지고 나왔죠. 양육비 밀렸을 때 그걸로 차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남편과 이별을 한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고 양쪽에서 위자료 받은 걸로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자격증이 바리스타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로 승부를 봐야 했어요. 요즘 카페 창업하면 10개 중 9개가 망하는 시대라고 하던데 그때는 정말 겁도 없이 창업을 시작했네요.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솟아날 구멍은 없었기에 하루에 3시간을 자며 열심히 살았죠. 다행히도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매상이 늘어나는 게 보였죠. 처음에는 그저 커피나 음료 메뉴에 중점을 뒀죠. 근데 솔직히 커피가 맛있고 맛없고는 개인 취향이 관련된 거라 호불호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올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디저트가 생각이 났죠. 요새 누가 카페에 커피만 마시러 오나요? 뭔가 특색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인테리어 예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면 커피만 밀어도 되겠지만 그 정도로 가게를 오픈할 만큼 위자료를 받지 않아서 디저트에 전념하기로 했죠.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사람보다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일단 무조건 마진이 남지 않더라도 좋은 재료를 썼죠. 처음에는 해외 유명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했어요. 그러니 입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 옆에 카페가 저희 디저트를 그대로 베껴 따라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잠 안 자고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메뉴 연구만 하는데 저를 이기는 게 쉽지 않죠. 게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아예 디저트를 온라인 배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타격은커녕 오히려 매출은 늘어만 갔죠. 다행히 그때 저희 엄마가 대신 소율이 육아를 도와주셔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도중 청첩장이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바로 상간녀와 전남편의 결혼식이었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제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글쎄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저를 놀리는 건지 아니면 도발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만간 그 결혼을 후회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게 제 전남편이 빗방석에 앉아있다는 것도 모른 채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뭐가 그리 급한지 혼인신고까지 바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친구들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어요. 특히 한 친구는 거의 실시간으로 저에게 알려주곤 했는데요. 당사자인 저보다 더 분통이 터졌는지 늘 볼 때마다 성이 욕을 했죠. 성이 그 기집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현모양처로 노선 바꿨대. 기가 막혀서 진짜. 걔 라면 하나 못 끓이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아무튼 네 전남편이랑 결혼하고 일부러 명품 옷 쫙 빼입고 다닌댄다. 얼마 전에 우리 동창회 했잖아. 그날 술집 값을 걔가 다 낸 거 있지? 참 걔는 무슨 낯짝으로 동창회에 다 나오는지. 진짜 희대의 난년이야 난년. 어머, 그래?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닐 텐데. 왜? 아니야, 뭐 그냥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걔 망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할 텐데. 너는 어쩌면 좋니? 진짜 괜찮아? 이혼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리고 요새 카페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뭐 둘이 알아서 잘 살겠지. 그래, 너 그런 태도 보니까 내가 다 마음이 놓인다 야. 원래 최고의 복수는 신경 끄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라고 하잖아. 그냥 너는 이대로 카페 잘 운영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복수야. 모든 사정을 알던 친구들은 전부 제 편이었고 상간녀에게는 모두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그러니 어느새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친구들이 와서 수다를 떠는 성지가 되었고 상간녀 빼고 친구 전부가 단골이 되었습니다. 근처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제 친구는 직원들 전용 카페 쿠폰을 만들어서 저희 카페에서 먹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희 매출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제가 기다리던 그때가 왔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다급하게 와서 중개를 해주더라고요. 너 그거 들었어? 뭘? 성인의 남편 완전히 끝난 거. 빚쟁이들 찾아오고 난리 났대. 알고 보니까 성이랑 재혼하기 전에 네 전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줬대나 봐. 그게 나중에 터져서 지금 완전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래. 게다가 직원들 월급도 밀려서 아주 아작이 났대. 법정 싸움하고 난리 났댄다. 어머머, 그래? 너 진짜 잘 빠져나왔어. 버티고 있으면 네가 독박 쓸 뻔했다니까. 그 뭐냐, 사채업자? 아무튼 그런 사람도 찾아왔대나 봐. 성인은 남편만 믿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돈 펑펑 쓰며 다녔는데 어쩌면 좋니? 자업자득이지 뭐. 못 먹는 거 갑자기 먹어서 탈난 거지. 아무튼 안타깝다. 남 상처 주고 가길래 그나마 행복하길 바랬는데. 말도 마. 아까 나한테도 전화 왔더라. 돈 꿔달라고. 절대 돈 없다 그랬지.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워낙 카페 운영하느라 바빠서 그쪽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간만에 그 소식을 들으니 솔직히 좀 쌤통이더라고요. 이제서야 벌 받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한창 이야기를 해주고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가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을 한 채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윤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어떡하면 좋아? 일단 좀 앉아. 차 한 잔을 줬더니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거 있죠? 무슨 일이야? 넌 알고 있었어? 뭘? 그 사람 보증 섰던 거. 글쎄, 내가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어디 네가 한번 맞춰봐. 말장난하지 말고. 너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다면? 나쁜 년. 그럼 다 알고 그런 쓰레기를 나한테 보낸 거야? 쓰레기? 아니, 언제는 그 사람 없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애절한 사랑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뭔 쓰레기? 야, 정신 차려. 네가 좋다고 한 남자야. 그리고 내가 등 떠밀었니? 네가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해줘서 겨우 해준 거잖아. 너 이런 애였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빚이 저렇게 있는 사람이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우리 친구 아니었니? 친구? 얼씨구 웃기고 있네. 그러는 넌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어떻게 친구 남편을 빼앗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알아.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알고. 아무튼 나도 너한테 잘한 거 없으니까 그 얘긴 그만하고 사실 너한테 부탁 좀 하러 왔어. 너 혹시 돈 좀 있니? 왜? 내가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아니, 듣자하니 너 요새 카페 되게 잘 나간다면서 인터넷으로 디저트 판매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있잖아. 예전에 내가 너한테 준 위자료 그거 좀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미쳤니? 그걸 내가 왜 돌려주지? 그건 네 죗값이잖아. 다시 갚을게. 이제야 알겠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윤아, 부탁인데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집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집에 갈 수도 없어. 급박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남남이잖아.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내가 너한테 상처받은 거 돈으로 환산하면 위자료도 부족해 이거 사. 남의 남자 뺏어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이제 와서 뭐? 돈을 꿔달라고? 진짜 너도 낯짝 두껍다. 내가 진짜 미안해. 이제 와서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걸 늦게 깨달은 네 잘못이야. 심지어 그 사람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 어쩌라고?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제야 벌 받는 것 같아. 상간녀는 제 앞에서 오열을 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매몰차게 내쫓았죠. 처량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인생은 참 웃긴 것 같아요. 입장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면요. 저는 이제 전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고 과거의 저를 칭찬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늦게 이혼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의 저 상간녀 꼴이 되었을 테지요. 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나중에 친구한테 더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이 상간녀 앞으로도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이 고스란히 넘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상간녀는 지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줄 위기에 처하니 이리저리 돈을 꾸러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제 편인데 그 상간녀한테 1원 한 장 빌려주지 않았죠. 결국 지쳐서 아무데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부끼리 아주 합이 잘 맞는지 곧이어서 남편도 저희 카페를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던 인간이 저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소율이 좀 볼 수 있을까? 아니, 소율이는 아빠 안 보고 싶대. 그러지 말고 소율이 좀 데리고 와. 보고 싶어서 그래. 얼씨구 놀고 자빠졌네. 그년이랑 결혼하고 여지껏 한 번을 보러 오지 않다니. 왜? 이제 네 인생 망하니까 마지막으로 딸 얼굴이 보고 싶어? 어디 죽으러 가기라도 하나 봐? 여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사과하려고 온 거야. 우리 딸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사과할 필요 없어. 덕분에 혼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딸은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당신은 양육비나 책임져. 사실은 알아.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 당신 아내가 그러더라. 제발 돈 좀 꿔달라고. 각서 쓴 거 있지 않았지? 당신 그 각서 내용 이행해야 할 거야. 내가 변호사도 고용할 거거든. 알았어. 내가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내 딸 양육비는 책임질게. 여보, 내가 꼭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미안해. 그렇게 전 남편은 한참을 서성이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오더라고요. 꼴에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있나 봅니다. 아무튼 그 후로 종종 친구들에게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을 듣곤 했어요. 그거 알아? 둘이 완전 갈라서 뗀다. 그 남자가 진짜 구제불능인 게 그 상황에서 또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 그것도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아유, 진짜 그놈은 왜 그러나 몰라. 그나저나 양육비는 잘 들어와? 그건 잘 들어오대. 그나마 다행이네. 성이 그 기집애는 친정에도 말 못하고 지인 집에 얹혀 살면서 일자리 다시 구하고 있고, 그놈은 회사 정리하고 현장 일 하나 봐. 막노동하면서 여자는 싹 다 정리했댄다. 돈이 없으니 어디 여자를 만날 수나 있겠어. 오히려 잘 됐어. 양육비나 벌라고 하지 뭐.
결국 그렇게 헤어질 거. 뭐하러 유난을 떨었대? 누가 아니래.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딴 놈이랑 10년을 한 지붕에서 살았냐? 낸들 알았겠니? 솔직히 그동안 나 몰래 여자 만난 거 꽤 될 거야. 내가 성격이 둔하니까 눈치 못 챘지. 아무튼 너 앞으로 성희 만나면 넙죽 엎드려 절이라도 해. 위자료까지 네 손에 쥐어주면서 저런 쓰레기를 수거해갔잖아. 결과적으로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를 한 셈이지만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지금쯤 내가 저 자리에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 무섭더라고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아니면 반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나 세기의 사랑인 양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엔 돈 앞에서 대단한 사랑도 무너졌네요. 어찌됐든 저에게는 참 고소한 일이 되었지만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카페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딸은 엄마의 마음을 아는 지 참 잘 커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거 없이 제 딸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혼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혹시나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이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혼자서 돈 벌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인생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이혼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제 딸이 결혼을 할 때가 된다면 반드시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각자 사는 거니까요. 가끔은 딸이 가족 그림을 그릴 때 단 둘만 그리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세상에 편부모에 대한 편견이 좀 사라지면 좋겠어요. 가끔씩 보면 편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사실 자식이 선택해서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딸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할 때가 된다면 그 편견도 조금씩 사라져 있길 바라면서 이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안 자고 아까부터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려? 당신 자는 거 아니었어? 밤 11시 같은 침대에 같이 누워있던 아내가 카톡 소리가 울리자 핸드폰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간다. 그러면서 누군가와 은밀히 카톡을 하는 아내. 이런 모습을 보인 지 벌써 넉 달째가 다 되어간다. 아내가 수상하다. 꼭 나 몰래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하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아내는 그렇게 누군가와의 카톡을 20분가량 하다가 주방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눕는다. 마치 그냥 물 한 잔 마시러 나갔다 온 것 마냥. 난 사실 의처증이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의심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내 나이 환갑을 넘은 62세 나이고 아내도 이제 올해로 딱 60이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내를 의심하긴 뭘 의심하겠는가? 하지만 결혼 후 한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이기에 아내가 보인 이런 행동은 난생 처음이었고 금시초문이었다. 아마 그맘때일 것 같다. 아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말이다. 넉 달 전 아내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상가족을 만난 것 마냥 너무나 반갑다고, 네가 희자냐면서 이게 얼마만이냐고 하며 소식 끊기고 40년 만에 처음 통화하는 것 같다며 감격해한다. 대충 옆에서 들어보니 오랜 동창을 만난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아내의 전화기 속 여동창이 아내에게 동창회에 나오라는 뉘앙스를 풍겼나 보다. 그래서 아내는 동창회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며 그때 자신도 나가겠다며 수화기 너머로 여동창에게 동창회 나갈 것을 약속을 한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내는 한동안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 난 누군데 그러냐고 물어보자 희자라고 하면서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자기랑 둘도 없는 짝꿍이었단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연락이 끊겼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자기 친구 50년 지기 경숙이 알지 않냐며 경숙이 건너 친구랑 희자랑 알고 지낸 거였다면서 경숙이를 통해서 내 소식을 전해받고 당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더 빨리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라도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어쩌면 다행이다 싶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하지만 아내의 오랜 여동창인 희자만 안 나타났어도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든다. 그 전화를 받고 딱 일주일 후 아내는 곱게 치장을 한다. 오랜만에 분첩을 꺼내어 주름진 얼굴에 분도 바르고 이른 아침 동네 미용실에 찾아가 아줌마 파마를 풀고 세련되게 고데도 했다. 그리곤 아내의 옷장에서 20년 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어 입는다. 거기에 그리 높지 않은 뾰족 구두를 신고 한 손엔 핸드백을 메고 나갈 채비를 한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나 보다. 아주 신이 나 있다. 동창회를 갔다 온다는 아내 말에 언제 오냐고 하니까 저녁 안에는 올 테니까 자기 없어도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신신당부하는 아내. 냉장고에 당신 좋아하는 밑반찬 가득하고 꽁치찌개는 데피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차려 먹기도 여간 귀찮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동창회 가고 배가 고파지자 난 냉장고 문을 열어 밥을 차려 먹을까 하다가 이내 귀찮아서 그냥 중국집에 전화를 했다. 오랜만에 혼자 앉아서 짜장면도 시켜서 먹고 보고 싶었던 야구 중계도 집에서 실컷 보고 혼자 앉아서 바둑도두면서 시간을 보내니 얼렁뚱땅 어느덧에는 뉘엿뉘엿지고 있는 오후 6시다. 아직 아내에게서 그 어떤 연락이 없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 8시가 넘어간다. 아직도 아내는 연락이 없다. 그리고 저녁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는 연락이 없다. 그때 카톡 하나가 아내에게서 날라온다. 핸드폰을 들어 확인해보니 오랜만에 동창들과 만나서 친구 집에 자고 내일 간다고 하는 마누라.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다 늙은 마누라를 내가 자고 오지 마라 그냥 와라 하기도 참 그랬다. 그래서 그냥 답장 없이 확인만 했고 다음날 대낮이 돼서야 아내는 집에 돌아왔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이다. 아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는 거야? 입이 귀에 걸렸어? 그럼 재밌었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갈걸? 그 뒤로 아내는 이상한 행동이 생겼다. 자꾸만 카톡을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누군가 몰래 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 그뿐만이 아니다. 아내는 외출이 잦아졌고 동창회를 너무 자주 나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은 나갔으니까. 이건 동창회가 아니라 동네 마실 나가는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내가 집은 뒷전이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차려주는 날도 점점 줄어드니 나는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 그 동창회는 왜 이렇게 자주 열리냐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다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다고 하면서 당신은 동창회 안 하냐면서 당신도 오랜만에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면 자기처럼 일주일에 3번은 기본으로 만날 것이라는 아내의 대답. 그 말에 난 아무리 반가워도 그렇게 자주는 안 볼 것 같다고 하니 아무튼 자기 오늘 동창회라서 오늘도 나가봐야 한다고 하기에 오늘도 집에 혼자 남아 찬밥에 물이나 말아먹었다. 생각해보니 뭔가 억울하고 남자의 촉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제껏 살아온 남편의 촉이라고 할까? 이 마누라 분명 바람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평범한 동창회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동창회를 다녀와서도 왜 이렇게 누군가와 카톡질해? 그것도 야밤에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며 웃는가 하면 별의별 안 하던 짓을 다 한다. 아니야, 안 잘 거야. 아직도 안 자고 거기서 뭐해? 아내는 바로 잠이 드나 싶더니 다음날 또 동창회를 나간다고 하기에 난 더 이상 좋게 말할 수가 없어서
감정이 폭발한 채 오늘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동창회에서 부회장인데 어떻게 안 가? 라고 한다. 이건 무슨 개소리인가? 갑자기 부회장이라니. 당신이 왜 부회장이냐고 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자기가 반장도 곧잘하고 부반장도 했었다며.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보고 동창회 부회장을 맡으라 했다는 거다. 그러면서 부회장이면 동창회에 관한 온 가지를 신경 써야 하기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원래회는 기본이고 총동창회에서 참여하는 정기총회까지 다 참석해야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데 어이없어서 콧방귀만 나온다. 뭔 놈의 직책인지 나 참. 아무튼 그날도 아내는 부회장 자격으로 동창회를 빠질 수 없다고 하길래 끝끝내 아내를 말리지 못하고 곱게 차려입고 화장을 한 아내가 나가는 모습만 그냥 바라봤다. 그런데 며칠 뒤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아내의 바람, 증거를 잡아내고 말았다. 그날도 내가 자는 줄 알고 몰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길래 난 슬금슬금 나가서 아내의 핸드폰을 빼서 귀에 대고 들어보니 내 또래의 남자가 홍자야, 남편자? 그럼 아까처럼 수화기에 대고 뽀뽀 한번 해봐. 라고 하는데 난 어이없고 화가 나서 수화기에 대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놈에게 너 누구야?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에 놀랐는지 전화는 끊겼다. 아내는 놀라 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길래 이 여편네가 늦바람이 났나 보네라고 말하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하니까 마누라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오해하나 본데 지금 동창회 회장이랑 통화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동창회 회장이 왜 당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하니까 그건 같은 동창이니까 그런다고 하길래 그럼 왜 당신한테 뽀뽀하라고 말을 하냐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라면서 얼버무린다. 그러면서 회피하려는 듯 자기 피곤하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말라며 자야겠다고 안방 침대에 다시 눕는 아내. 그 모습을 보니 아내와 평생 같이 살아온 나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아내가 밉다. 이 여편네 바람난 거 확실한데 아니라고 잡았더니 오히려 내가 더 난감한 실정이다. 아내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은 천수. 그게 바로 동창회 회장의 이름이고 아내와 바람난 당사자 이름이다. 집안의 공기가 냉랭한 지 3일이나 지났다. 뭘 잘했다고 입도 꼭 다물고 툴툴거리며 있는지. 난 아내에게 바람이라도 난 거냐고 다시 물으니까 아내는 동창 만나는 게 무슨 바람이냐고 하길래 근데 뽀뽀는 뭐냐고 하니까 그건 그냥 장난친 거라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사실 난 얼마 전 아내의 낌새를 눈치채고 동창회를 나간다는 아내를 미행했었는데 동창회에 간다는 아내는 동창 친구들을 만나긴커녕 천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팔짱 끼고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벚꽃을 보며 걸으면서 마치 늙은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당장 가서 그 팔짱 낀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난 참았고 사진으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뒀다. 아내는 내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도 몰랐는지 아직도 잡아떼고 있다. 난 다시 한번 아내에게 당신 바람났냐고 물으니까 오히려 나보고 대체 요새 왜 이러냐고 말하며 이 나이에 무슨 바람이냐고 되묻는다. 아니 바람은 무슨 바람? 그래도 이 여편네가 그래서 난 사진을 툭 던지니 이거 대체 어디서 찍었냐면서 늙은 마누라 미행하고 다니냐고 묻길래 당신이 하도 거짓말해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저러고 있지 않겠냐며 말하니까 아내는 또 거짓말로 모면하려 한다. 그냥 친구니까 팔짱 한번 껴본 거라며 어렸을 적엔 업히기도 해봤는데 친구랑 팔짱 낀 게 대수냐는 마누라. 바람 핀 것도 핀 거지만 아주 남편 알기를 바보로 알고 있는 게 너무나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고 귓방망이를 한 대 내려치니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한 대 내려칠 걸 그랬나 보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말이다. 내가 다 늙어서 출가한 자식 새끼들 보기 창피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내는 그제서야 실토를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동창회에 나간 건데 어렸을 적에 짝꿍이었던 천수가 있더라며. 천수는 부인과 1년 전에 사별했고 자꾸 자기에게 예전에 좋아했던 감정을 고백하듯 들이대길래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고 해서 난 마누라에게 당신도 좋아서 나간 거 아니냐고 하니까 말이 없다. 여하튼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것 같았던 아내의 동창회 바람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갔다. 이 나이에 이혼도 그렇고 아내도 그냥 단순히 밥이나 먹고 술이나 한잔하며 만난 거라고 하니 더 이상의 큰 진전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 어쩌겠나? 그냥 믿어야지. 그 뒤로 아내는 동창회에 얼씬도 안 하고 있다. 부회장 자리 어쨌냐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 갖다 버리듯 그만뒀다고 하는 아내. 동창회 부회장 자리는 어쨌어? 몰라 나도. 어차피 요새 부부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느즈막히 바람이나 피게 놔둘 걸 그랬나? 나도 그냥 맞바람이나 피게. 하지만 난 부부로서 정직하게 살고 싶고 아내도 그러길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40년 전 짝꿍인 국민학교 동창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난 반가움에 당장 만나고 싶다고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하니 옆에서 그걸 지켜본 아내가 나를 그만